안녕하세요. 양태형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로스쿨 합격 축하드리고요. 물론 한 열에 한 명 정도는 예비 로스쿨생들, 그러니까 아니지, 예비 로스쿨생도 아니죠.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 듣는 경우도 있던데, 제 강의 열에 아홉은 당장 지금 3월 달에 로스쿨을 입학할 학생들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 축하하고요. 어, 일단 민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 선행 강의도 제가 그래서 민법부터 하는 것이고, 일단 민법만 잡고 가도 선행의 80%는 하는 겁니다. 선행의 80%는. 그래서 민법이 사실 선행의 80%라고 생각하시라. 그 다음에 헌형까지 하면 뭐 사실 20%가 아니라 40%, 즉 120%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선행의 80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민법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그러니까 12월부터 선행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1월부터 시작하시되 정말 빡빡하게 이제 그 본인의 스케줄을 잡아서 하시면 제 강의 기준으로는 헌형까지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 강의 기준. 제가 민법 이렇게 16강 지금 할 거고요. 두 개 합해서 또 8 플러스 8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32강 정도면 두 달 안에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하죠. 세 달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행의 핵심은 민법이다. 그래서 민법부터 지금 16강에 거쳐서 강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 많은 분들이 헌민형 패키지를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0명 넘게 이 강의 시작할 때 이미 지금 20명 넘게 신청하셨고, 민법까지 민법만 수강하신 분들 보면 더 많아지는데, 아무튼 패키지 강좌 20명 넘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법 강의 개괄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선행 강의랑은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작년에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조문이 돼 있으면 우리는 요렇게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하다가 하다 여기서 보통 끝나요.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래 끝은 내. 이게 다 듣는 게 이제 예비 순환인 거죠. 이렇게 정말 끝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나중에 한 만약에 3개월 후로 가면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사라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념들이 뒤죽박죽 돼 있고 이거를 뽑아내지를 못해요. 이렇게 현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법학 공부법 그 웨비나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 공유해 드렸으니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공유해 드렸으니까 꼭 그거 보고 이거 시작하세요. 그거 안 보고 이거 시작하는 것은 이 강의의 활용 방법이나 중요성을 모르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다시 법학 웹이나 법학 공부법 웹이나 다시 듣고 이 강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출을 시켜야 되죠. 왜? 사례형이 가장 중요하니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지식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내가 현출을 시켜야 돼요. 이 상태에서 현출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현출 절대 안 돼요. 그럼 저의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냐? 이거를 체계를 현출할 수 있게 의미 있는 체계로 이렇게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판택된 체계로 우리 그 법조문 만든 사람들이 자기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 있어 보이거든요. 막 총칙이 막 전부 다 아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권 편 있고, 뭐 채권 편 있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조문은 결국 만들고 보면 아름다운 체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왜 이게 중구난방 뒤죽박죽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거야라고 이제 너무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출하기 좋은 요런 우리 권리, 공방, 사례 위주의
이걸로 만들어서 여기서 저는 칸을 크게 이렇게 그려서 요렇게 쌓고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한 것은 더 이렇게 복습할 겁니다. 제 강의 방식이 이거예요. 딱 요 정도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암기해라는 것이고, 지금 이 틀도 우리가 새로 잡은 틀도 틀 자체는 암기하되 이 내용들까지 암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학기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어떻게 교수님 말씀 얹어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제 방식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이 강의안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기초 개념, 여기까지가 뭐다? 이렇게 틀만 잡는 거, 틀 잡는 곳이야, 틀. 여기 근데 틀 잡고 이거를 이 안에 보면 각각 그 공방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매매 대금 청구를 한다, 도급을 한다, 뭐 다수 장사한다, 채권자 대위한다, 등기 청구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이런 것들로 해서 뭐다? 권리 공방으로 중요한 것만 현출할 수 있게 사례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자. 근데 이거랑 연결돼요. 이 개념이 없으면 이걸 이해 못 하거든요. 이거 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때는 이해할 수 있게만 제가 개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요때부터는 이제 사례 문제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보면 사례 문제 이렇게 붙죠. 사례 문제가 붙기 시작하면서 사례를 진짜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까지는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지루해요. 하지만 이거 정도 막 6강까지라면 지금 뭐 한 18시간 정도 될 건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 방대한 민법을 한다는데 18시간 정도의 기초 개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중요한 민법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 요 정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무르익게 만드는 시간은 제가 항상 1배에서 1.5배 정도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복습 시간은 1배에서 한 2배까지, 최대 2배까지. 처음에는 좀 2배 정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시험들은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말 지지분이한데 제가 그래서 그냥 끝까지 듣고 그냥 끝까지 가라라고 말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는 방식으로 넘어가되, 그래도 제가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요. 이거를 그대로 또 반복할 겁니다. 여기서 반복할 것이고, 또 여기 또 이제 심화 편으로 제가 지금 하잖아요. 이 리딩 케이스에서 다루지 않는 또 심화적인 것까지 플러스 4강해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가면요, 재산권, 우리 친족 상속 편을 안 합니다. 재산권의 대부분은 거의 커버가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80% 커버된다고 생각해요. 80%.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 변제자 대위 안 할 거고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지금 알고 가봤자 필요 없어요. 그냥 학기 중에 가서 이거 공부하세요. 지금 제가 해준 정도의 기초만 있으면 그때가 바로 이해갈 겁니다. 하고 지금 고민인데 공동저당을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16강 자료를 제가 이번에 추가를 하는데 15강까지는 작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사례 문제만 좀 바꿀 것이고, 공동저당을 넣을지 말지 한번 강의 자료를 좀 꾸며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올지 말지 모르겠고, 요거 빼고 다 나옵니다. 당연히 안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윗부분인데 여기 더 있어요. 윗부분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안 다룬 것이고, 학기 중에 들어가서 그때 입히면 돼요. 사례 입히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하고 기초가 없어요. 근데 요 정도 공부해줘야지
딱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요거는 알고 넘어가서 이 틀은 확실하게 외우고 들어가서 요때 이거 써야지. 이때 취소의 쟁점이 나오구나. 이런 그러면 뭐 부당이득 반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은 저기 뭐 체각에 있고 막 취소는 저 앞에 민총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대로 우리가 배우면 서로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들어보시면 이게 이 판테탱 체계가 어마무시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무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강의 개괄 제일 처음에 우리 전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1강 넘어갈 건데 이 오늘 나눠준 자료 아마 그 공유 폴더에 올라갈 겁니다. 공유 폴더에 올라가는데 아마 2강까지 쓸 겁니다. 1장이라고 올라간 그 자료는 아마 2강까지 제가 할 거고요. 그래서 2강까지 다 해야지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공유 폴더에 올라간 게 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거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하드카피로 하세요. 그리고 이 개념 기초 이 강의 자료 뒤에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거든요. 이것도 제 생각에 저는 지금 강의를 위해서 아이패드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드카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카피로 해가지고 손으로 써보고 그것을 종이로 공부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험 자체가 CBT 형식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3년 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손으로 써야 되는 종이에다가 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로 그냥 공부하는 게 저는 맞다. 그게 정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종이로 꼭 공부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연습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개념 서버 노트를 만들 때는 너무 개념이 많으니까 그 서버 노트를 정리할 때만 컴퓨터로 정리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복습하거나 그 밑에 가피를 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종이로 빼가지고 가피를 하시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제가 2판 올라간 거 있잖아요. 우리 공유 폴더에 그 한 6, 7강까지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거의 유사할 건데 그래도 혹시나 오탈자가 작년에 강의하면서 거의 다 고쳐졌는데 그래도 혹시나 오탈자가 있으면 고쳐 나갈 거고요. 오탈자는 늘 발생하더라고요. 그건 뭐 사람이라면 뭐 제가 알파고가 아닌 이상은 발생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거의 이제 한 98%는 고쳐진 것 같아요. 지금 3년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자료가 매 강의마다 올라갈 거긴 해요. 매 강의마다 올라갈 거긴 한데 그렇지만 미리 내가 어느 정도로 가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2판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3판과 2판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례 몇 문제 추가하고 16강 자료 추가 정도로 아마 지금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반은 거의 똑같을 것이다. 오탈자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도 강의 끝날 때마다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매번 이번에는 1강, 2강 통합 버전을 아마 올려놓겠죠.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이 강의를 혹시나 뭐 지금 따라가지 않고 뒤에 1월 이후에 수강하시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라져 있는 그 강의 노트로 들으면 되고 10월이 아니지 2022년 1월 11일 정도에 아마 종강하게 될 건데 근데 종강하고 나서는 3판 그 강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아마 올릴 겁니다. 지금 한 170쪽 정도인데 만약에 정리해서 아마 더 늘어날 예정인데 한 180쪽 최소한 180쪽이고 최대한 200쪽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강의 자료는 그렇게 올라갈 것이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강의 자료 무단 배포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물론 저도 다른 강사님들 이렇게 보고 짜집게 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편제만큼은 또 저의 2차적 저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제 저작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기존의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 저희
제가 나온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들 강의 자료를 제가 잘 이렇게 갈무리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뭐 아예 없는 뭐 태초에 없었던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 편제는 거의 제가 이렇게 뭐 개념 설명하고 그다음 뒤에 이렇게 사례 위주로 가는 거는 사실 없는 편제입니다. 이 과정은 1강부터 16강까지의 이 과정은 없는 건데 그 내용 세부적으로는 뭐 다른 분들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뭐 친구들에게 뭐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일단 강의를 안 들으면요 제 강의 노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축약 그러니까 글로 제가 완벽하게 문장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어야지만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절대로 보내주면 본인이 그 이해를 못하고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 노트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한테 장점이 뭐냐면 아마도 변시에 가져갈 때 사례 기록형 대비용으로 80% 이상 커버리지 될 겁니다. 이 자신합니다, 제가. 정말 자신해요. 민법은 또 최신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아무튼 자신하고 제가 안 다룬 내용만 좀 추가하면 끝입니다. 물론 내신할 때는 여기에 좀 더 발라 넣어야 돼요. 발라 넣고 내신 다 끝나면 그냥 다 지우세요, 다시. 어차피 변시에 안 나올 것들이 많아요, 내신할 때는. 그러니까 제 강의 자료는 변시 준비할 때 정말 파워풀할 것이다. 이건 자부합니다, 제가. 그 부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 2강 개괄적인 지금 개념, 계약법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런 그 계약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뭐 이런 좀 잔소리 할 겁니다. 뭐 법률행위 제가 이렇게 하고 뭐 계약의 생로병사, 권리의무 막 이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설명할 거냐면 이런 권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 이제 더 열심히 쭉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책임 능력 그리고 대리 이런 걸 보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과 성립하고 그 다음에 효력 상실하는 그런 것들이 계약의 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계약 하자가 있고 그래서 효력 상실을 하는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바라볼 거예요. 아마 오늘은 제 생각에 최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최대. 근데 뭐 혹시나 시간이 좀 오버되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으면 첫날에는 제가 좀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그 첫날에는 입이 안 떨어져요, 잘. 이게 좀 녹이 쓸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다 보면 점점 강의력이 올라갑니다. 강의력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첫날에는 그래서 좀 적게 할 거예요. 뭐 최소 2시간, 최대 한 2시간 반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막 입이 풀리면 제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첫날에 많이 하는 게 저는 봤을 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근데 뒤에 다 하면서 제가 3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계속 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적어도 이제 내일 아니지. 모레죠. 뭐 모레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 쭉 듣는 사람은 그 다음 강의 2강에서 아마 여기서부터 뭐 만약에 못 끝내면 여기서부터 2강 할 수도 있고 2강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할 건데 쭉 하면서 뭐 정말 계약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행하는 방법들 변제 상계 공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묘 사유 뭐 소멸시효 같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 불이행 됐었을 때 불이행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 어떻게 구제 수단을 가지고 갈 것인지 막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 구제 수단은 좀 더 자세히 채무 불이행으로 와가지고 쭉 볼 겁니다. 그냥 손배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다 유형별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해제권 이런 게 다 하나의 구제 수단이라는 거죠. 해제권 하고 그 다음 뭐 담보 책임 가볍게 알아보고 끝마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2강까지 정도의 범위가 될 거고 2강을 좀 길게 하더라도 일단은 2강까지는 무조건 이거 끝낼 거예요. 끝낼 겁니다. 자, 좀 크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권리를 알아보기 전에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법률행위를 좀 쓰면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부분. 법조문은 물과 공기처럼. 법조문은 물과 공기처럼 꼭 해야 된다. 자, 이거 아까 금방 뭐라고 했죠? 프린터 아웃 해라고 했죠. 이 법조문은 뭐냐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입학 직전까지만 쓰세요. 입학 직전까지만. 직전까지만. 왜? Why? 왜? 모든 조문이 다 없어요. 니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있지는 않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일단 제가 얼굴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굴을 봐야지 이 들으면서 이해 못하고 막 동공지진하고 이거 보는데 정말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과 동공이 지진하거든요. 특히 법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최대한 쓸 겁니다. 써야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 건데 모든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까지만 쓰라는 거고요. 모든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요. 또 그 이유는 뭐냐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선행 레벨에서는 필요 없다. 필요 없는데 조문이 쓸데없이 너무 많으면요. 우리 머릿속에 막 너무 힘들어요. 보면서 제일 처음에 이 어마어마한 이 뭐 1조부터 거의 1000조 넘어가는 뭐 친족 상속까지 다 포함해서요. 1000조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발라서 뼈를 바르듯이 발라가지고 딱 가볍게 우리가 지금 15, 16강까지 할 수 있는 것만 딱 여기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공유 폴더에 제가 올려놨어요. 이것은 HWP 파일까지도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조금 더 필요한 법조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채워 넣어라. 제가 PDF 파일 버전과 HWP 파일 버전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살펴보시고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잘 보세요. 특히 여기 보면 법인 보세요. 일단 주소 부자 실종 있죠. 이게 이제 사람에 관련된 사람인이거든요. 사람에 관련된 건데 여기 보다가 주소 부자 실종 여기 없어요. 왜? 선행에서 1도 안 중요해요. 예비순환하면 이거 가르치는 강사들 계시거든요. 뭐 그 강사님 정말 훌륭한 강사님들입니다. 근데 예비순환이 선행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3학년들 올라가기 전에 2학년 교육방학 때 듣는 게 사실 그거를 맞춰서 예비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를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혹시나 불이타 나오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선행 강의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이유가 1도 없어요. 아예 제가 빼버렸다고. 지금 법인에서도 쭉 보면 지금 갑자기 48조 하다가 57조로 붕 뜨잖아요.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독성과 찾아볼 수 있는 편의를 위해서 제가 불필요한 거 다 뺐거든요. 그리고 다 한글로 이제 한글 법정은 바뀌었구나. 뭐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저희는 한자로 왔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한글 법조문으로 바뀌었고 작년 변시부터 한글 법조문으로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한글로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한자 법조문을 봤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우리 눈에 바르기 위해서 한글 방학 때까지만 우리 한글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법조문을 배포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능은 없어졌지만 필요 없는 이런 벌칙 제가 없앴죠. 필요 없는 법조문 제가 다 뺐어요. 보면 또 여기 뒤로 쭉 가면 여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넣었고 물건 총칙에 보면 쭉 가다가 소유권 부분이 있거든요. 소유권 지금 211조부터 278조까지인데 뒤에 많이 뺐죠. 많이 뺐습니다. 이 중간에 여기 215조부터 244조는 없죠. 이 사이 거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뺐어요. 그냥 뺐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이름이 뭐다? 핵심 법조문 정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핵심 법조문이다. 핵심 법조문이고 이거는 그래서 입학 전까지만 직전까지만 꼭 써서 열심히 이것만 보자. 입학 이후에는 무조건
입학 이후에는 어떻게? 자, 입학 전에는 어떻게? 제 핵심 법조문 아니 뭐 가능하다면 우리 그 변호사 법전 그거 사서 봐도 돼요. 하지만 제 생각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입학 전까지 핵심 법조문. 근데 입학 후에는 무조건 핵심 법조문 버리세요. 그냥 이거 버려요. 입학 후에는 어떻게? 변호사 시험 법전. 법전 꼭 사세요. 법전 사라. 구매해서 아마 지금 올해 이제 11회잖아요. 11회 변시법전이 아마 한 2월 정도 나올 겁니다. 2월 정도 나오면 그때 구매해서 한 두꺼워요. 뭐 헌민형 다 있고 모든 뭐 후사법 다 있고 그 다른 특별법도 다 있는데 그거 사세요. 막 6법만 뭐 7법만 있는 그런 법전 사지 말고 무조건 변호사 시험 법전 종이로 돼 있는 거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입학 후에는 그것만 계속 부지런히 보면서 그걸로 법정을 찾는 손맛을 느껴야 돼요. 손맛이 느끼게끔 하고 1년마다 업데이트 하세요. 1년마다 새로 사세요. 1년마다 새로 사라. 왜냐하면 계속 법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새로 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3학년 올라가면서 그때 사겠죠. 그걸로 1년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거 막 분절해서 쓰는 경우 있거든요. 분절해서 쓰지 마요. 분절 금지. 왜? 우리 실제로 변호사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전체로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그 손맛, 우리 손맛을 익혀야 돼. 손맛 하니까 뭐 좀 약간 뭐 도박하는 느낌인데 아무튼 그 손맛을 감을 느껴야 돼요. 감을 키워야 된다. 감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 시험 법정 구매하는데 1년마다 새로 사고 분절 금지하고 그 전체로 봐야 된다. 전체로. 이렇게 하셔라. 왜 근데 또 법조문은 왜 이래야 되느냐? 용어의 정의. 법조문에 그냥 용어의 정의가 다 있어요. 없으면 이제 뭐 판례가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적어도 법조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 암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은 암기하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많이 까먹었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만 저는 알면 돼요. 나는 몰라도 되냐면 여러분들은 암기해야 돼. 이제 저는 암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책의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미성년자가 뭐냐? 미성년자 지금 안 적혀있어요. 하지만 성년이라는 게 적혀있죠.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적혀있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의 정의가 뭐예요? 사조를 반대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19세가 안 된 사람. 그게 미성년이다. 이렇게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18세였 20세였나? 20세였어요, 옛날엔. 근데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또. 자, 물건. 민법에서 물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물건의 정의 딱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 및 물 및 전기 기타 관련된 자연력. 요게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져요. 이것을 다시 어떻게 나누는 게 부동산과 동산 아닌 거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정착물은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죠. 건물이 정착 딱 돼 있잖아요. 물론 그 위에 뭐 식수나 적혀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게 뽑아낼 수 있으면 동산인데 완전 부착돼 있다.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아주 나중에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해는 물건은 동산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는데 부동산은 이런 거고 그다음 부동산이 아닌 것은 뭐다? 동산이다. 이런 식으로 민법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정의가 다 돼 있고 또 그래서 암기해야 되고 찾아서 익혀야 된다. 근데 판택텐 체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아까 제가 살짝 앞에서 말했지만 여기서 우리 판택텐 체계로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있잖아요. 쭉.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다? 망한다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을 때려 부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3년 긴 호흡으로 객관식 공부한다. 그리고 이제 3년 플러스 알파로 1, 2년 정도 사례형 공부한다.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한 4, 5년 잡았으니까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3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객관식 사례는 물론이고 기록형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뭐 파트식으로 쭉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미 있는 걸로 우리는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재구성. 하지만 근데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법조문 찾아보는 거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다 외웠으면 그냥 그 찾아보는 그 위치는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 총칙은 뭐냐면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얘네들 물건 이거 두 개 앞에서 채권이죠. 이 채권 총론 같이 있는데 민법 총칙은 이거 다 아우르는 법칙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말 총론 같은 게 보면 통칙 완전 통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물건이란 게 있고 그다음 법률행위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안에 이제 쭉쭉쭉쭉 있는 거죠. 이렇게 대리까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간, 소멸시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납니다. 형식이. 그러니까 이게 물건편하고 채권편 모두 다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민법 총칙의 계속 통칙 이거 외울 이유가 없어요. 통칙 그다음 사람 그다음 법인 그다음에 아까 그 법률행위 그다음에 뭐 쭉쭉쭉 딴 거 있고 이제 소멸시효가 워낙 중요해요. 요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법 통칙에서. 그다음에 물건편으로 가면 여기 이제 뭐 여기도 아마 제일 처음에 총칙이 있을 거예요. 봅시다. 여기 총칙이 있죠.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이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상권이란 게 나오고 지역권이란 게 나오고 전세권, 유치권 막 이렇게 나와요. 지휘권, 저당권 막 나오죠. 끝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물건만 우리는 인정해요. 우리가 물건을 창설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저당권, 지휘권, 유치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소유권, 점유권 요것만 우리가 민법이 딱 정하는 물건이고 물건에 대해서는 뒤에 알아볼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는 알아볼 겁니다. 딱 하고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편 뭐죠?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점유권 아래로 쭉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 총론은 채권 이제 물건이 있으면 채권이 있는데 물건은 이게 아주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말하는 게 물건이에요. 채권은 사람 사이에 어떻게 뭐 서로 가지는 의무 권리를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에서도 이 채권의 일반적인 부분을 여기 채권 총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채권에 관해서 일반적인 부분을 또 가서 살펴보면 채권 총칙이 있죠. 총칙에서 채권 목적, 효력 그 다음에 뭐 수인, 다수 당사자, 채권 채무 여기서 채무 양도, 인수, 소멸 요거 끝납니다. 각 직전에 끝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래서 소멸하는 방법에 이제 이행하는 이거 소멸이 이행하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 강의를 한 번 더 이렇게 나중에 좀 이해가 되고 한 번 더 보면 뭐 제 입으로 말하는 거죠. 명강이네. 막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들으면 지루해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6강, 7강까지는 지루해요. 그냥 이거는 뭐 누구 요즘 가장 웃긴 애도 누구예요? 저는 피식대학을 좀 유튜브 피식대학을 많이 보는데 그 피식대학 하레비가 와도 웃기게 강의 못해요. 웃긴다면 그거는 이상하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때려 박아야 돼요. 개념은 때려 박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이행하는 건데 변제, 공탁, 상계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채권 총론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채무불이행이에요. 채권 효력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의 뭐 목적, 효력, 소멸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
아까 뭐 양도 뭐 이런 거 배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채권 가칭은 채권이 발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어떻게 채권이 발생하는지. 채권은 크게 두 가지로 발생해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요건에 의해서 발생해요. 계약에 대해서 계약은 뒤에서 배울 겁니다. 뒤에서 배울 건데 그냥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법정 요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거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계약은 우리가 서로 사인들 간에 서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의사표시 우리가 이런 채권 채무를 가지기로 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문에서는 막 전형적으로 막 안 정해놨는데 뭐 전형적인 계약을 정해놓은 건 있어요. 아무튼 그 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사표시 합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면 그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이 법정 요건으로 발생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요건들. 이게 뭐냐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가 다들 다를 건데 지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학교가 다 다를 건데 이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계약법이랑 지금 계약법 가는데 그래서 이걸 다 가르쳐요. 이걸 다 가르치는데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법률행위는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 있고 갑자기 이 계약의 이행, 변제, 상계공탁 여기 있거든요. 효력 소멸에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상 하자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법률행위에 다 있거든요. 이 개념들을 요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의 경우에 이래요. 제가 다른 학교의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못 빗대어서 말하겠는데 어떤 학교는 그냥 뭐 총칙 배우고 총론 배운다 뭐 이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채권 총론 아니다 물건의 채권 총론 배우는 이런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개념이 그냥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순환 쭉 다 봐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그 강의만 수강하면 끝나요. 그냥 방학이 끝나 있어. 우리 좀 놀아야지. 솔직히 놀아야지. 쉬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어느 세월에 그거 다 보고 있어. 진짜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비순환 다 보고 제가 항상 강의에 1배에서 1.5배 복습해야 된다 그죠. 그거 하면 끝나 있어요. 3달 꼬박 들으면.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제가 재구성하고 반복해서 해주겠다. 그게 그 재구성이 이거고 표시고 다 본 다음에 이것만 더 반복해서 또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선행에 제가 해주는 것만 개념 확실하게 알고 암기하고 만약 사례 문제만 다 풀고 가잖아요. 그럼 상위 20% 안에 저는 든다고 생각해요. 남은 애들 커버를 더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지금 암기해서 말해봐라 했었을 때 그 체계가 훨씬 안 잡혀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거 따라오고 체계 잡고 그 체계도 암기해야죠. 그 틀도 암기하고 틀에 있는 내용만 암기하고 넘어가고 사례 문제만 저와 함께 풀고 하면 무조건 상위 20% 안에 드는 선행을 하고 간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헌영 패키지 하시는 분 헌영까지 다 같이 하면 저는 상위 10% 안에 드는 그 선행을 하고 간다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조문은 물가공이처럼 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라는 것을 알고 앞뒤로 왔다 갔다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계약에 대해서 이 이행, 불이행 이거 사례를 풀려고 하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소유권이 이동되는 건 여기 소유권에 관해서는 여기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살짝 걸쳐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1학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이 각각의 전체적인 거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더 깊게 공부해야 되는 게 그런 공부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다시 여기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재구성하면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 재구성하면 이게 만약에 채권 총칙이고 이게 아마 뭐 채권 강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만 엄청 열심히 학기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채워놓은 그 쌓아놓은 체계에서 이때는 교수님 살을 바르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학설, 뭐 의, 개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딱 하고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발라서 넣으면 된다고. 지금 이 전체적인 이런 틀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뭘 현출할 것인지를 알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고, 자, 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냥 이 법률행위와 이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전반적인 개념을 쭉 한번 뭐랄까 완전 뭐 사례형에 직결되는 개념들은 아닌데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민법의 근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민법의 근간을 잡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우리 정하면 근대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대적 인간은 인간 본인이 의사표시한 대로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게 우리 근대 민법의 아주 최우선 원칙입니다. 물론 그게 저는 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수님에 따라서는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 즉 또 근대 민법이 아니에요. 현대 민법의 뭐 또 최우선 원칙이다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거 뭐 서로 제가 옳고 그름을 뭐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가 봤을 때는 사례 문제를 풀고 할 때 이게 제1 원칙이라고 보고 이게 제2 원칙이라고. 권리를 남용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지지만 이게 약간 이게 후견주의적인 입장인 거죠. 후견주의적 입장, 이게 원칙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외적으로 민법에서 후견주의적으로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중세 시대까지는 그냥 모든 게 다 후견주의적이었어요. 장난. 저보다 지금 여러분들 더 잘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까먹었거든요, 사실. 막 실무를 계속 하다 보고 그냥 현실을 살다 보니까 옛날에 로스쿨 준비하고 뭐 면접 준비하고 이럴 때는 훨씬 철학적인 내용은 훨씬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그냥 현실을 찌르다 보니까 철학적인 내용 많이 까먹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건데 우리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 대로 산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산다.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의사한 대로 우리의 꿈과 미래를 펼쳐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너무 뭐 여담이지만 자산가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러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다시 그냥 다 정해진 거네. 뭐 자유의지는 무슨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무튼 근대 이후로 이런 자유의지 인간 존엄성에서 우리는 의사한 대로 우리한테 꿈 미래를 꿀 수 있지만 어떻게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어떻게 우리 이거를 뭐 의사표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사표시한 대로 우리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대 민법이. 그 때문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권리도 누리지만 의무도 내가 확실히 누려야 된다. 대표적으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둘이가 갤럭시 뭐 S20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을 얘는 매도인이라고 해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S20를 이 사람이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죠. 그럼 B도 그럼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라는 의사표시를 하죠. 그다음 B는 어떻게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죠. 이 의사표시대로 서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우리 민법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요.
이 의사표시, 이게 팔겠다는 의사표시 뭐예요? 이게 청약을 하는 거거든요. 청약의 의사표시고요. 이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어떻게? 권리 의무로 기속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권리 의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효력을 뭐라고? 우리는 법적 효과라고 합니다. 법적 효과. 그러니까 계약으로 인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법정 요건이 발생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해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의무와 권리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A는 어떤 의무가 있죠? 일단 위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얼마에 10만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했어요. S20를. 그럼 얘기도 10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했어요. 중고니까. 그래서 10만 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지금 오늘 12월이니까 12월 8일 날 서로 12시에 만나서 서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정했다고 쳐요. 이 정도 중요한 내용이 정해져야지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는 어떤 의무를 가지죠? 내일 12월 8일 12시에 이 S20를 인도할 의무를 가지죠. 인도 의무를 가집니다. 또 어떤 권리를 가지죠? 어떤 권리를 가지지? 10만 원을 B한테 인도하면서 청구할 권리를 가지죠. 맞죠? 근데 B도 똑같이 이렇게 권리 의무를 두 가지 가집니다. 어떤 의무를 가지죠? 10만 원을 줄 의무를 가지죠. 어떤 권리를 가지죠? S20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계약의 성립으로 인해서 여기 요 계약의 성립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이거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구속력이 발생하고 강제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가장 근본은 뭐다? 근대적 인간은 본인이 의사표시한 대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 사적 자체의 원칙, 인간의 자유의지, 존엄, 이 민법의 최우선 원칙에서 이게 딱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상대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막 그런 거 배웠잖아요. 면접 준비할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하고 강제력 발생한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계약법의 틀이고 계약법의 개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을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을 붙이기 시작할 건데 어떤 분이냐면 이 의사표시는 그런데 어떤 인간? 제대로 된 인간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떤 인간? 성년이 된 인간만 쳐줘요. 미성년자는 약간 의사표시를 본인이 다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잘못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후견적인 입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의 의사표시만 우리가 자기가 기속하도록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는 기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성년이거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다 알아볼 거예요. 예, 지금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세요. 뒤에 가서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릴 건데 그 설명을 안 드리고 그때 가서 설명하면 또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어려워도 그냥 말만 제한된 능력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옛날에 한정치산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한정치산자 이런 무능력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용어가 안 좋다 해서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기로 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제한 능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막 약간 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왔거나 이런 사람들 제한 능력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기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무효나 취소 조항이 있어요. 아무튼 취소 조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의사표시 한 대로 기속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뒤에
새로 꺼낼게요. 우리는 의사표시 한 대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발생해서 권리, 의무가 기속돼야 되는데 근데 이 의사표시가 이 과정상에 혹은 내용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자가. 과정상 내용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대로 이 귀속을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일단 효과 내심의 효과 의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내심에 내 마음속에 만들었던 근데 이거를 밖으로 표현하죠. 표현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말해요. 외부로 의사표시하는 거. 내심의 효과 의사를 형성했죠. 이렇게 형성하고 이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아까 뭐 말로 됐든지 간에 아니면 문서로 됐든지 간에 뭐 계약서로 그 문서 안에 계약서가 뭐 카톡, 이메일 이런 외부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아까 합치가 되어야지만 아까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고 아까 권리 의무가 기속된다고 했죠. 근데 이 과정상에서 이 의사표시가 형성되는 이 효과를 형성해서 자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마음속에 먹었어. 그런데 딱 내가 말할 때 S20를 사겠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해서 S10을 사겠다라고 내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에 이거 불이치하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자가 생기면 그게 뭐냐면 과정상 하자. 그러면 이거는 권리 의무를 발생을 부정하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냥 말만 할게요.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비진이 의사 표시. 그 다음 착오. 요런 것들을 과정상에 이렇게 서로 내심의 효과에서 외부의 의사 표시가 불이치하면 우리는 이거대로 원래 기속돼야 되잖아요. 요거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로 이걸 무효나 취소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여지를 주자라고 민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107조부터 109조까지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이게 통정 허위 표시고요. 이게 비진이 의사 표시예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더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 자체만 진이 아니면 여기 보면 두 개 다른 거잖아요. 비진이. 근데 일단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진이지만. 왜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그게 진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상대방이 근데 진이 아니면 알았으면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본질적으로 와서 이 내심 효과 의사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진이 의사표시는 밖에 의사표시가 비진이로 한 거는 안 되겠다. 이거대로 기속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통령 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령 둘 다 내심의 의사표시는 다 다른데 A라는 거 다 말하고 있는데 겉에 표시만 B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증여라고 있는데 겉으로는 매매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은 매매는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증여다 이런 거예요. 그게 통정허위 표시. 착오는 뭐냐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게 만약에 통화 기능이 되는 핸드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핸드폰인데 통화 기능 발신만 되고 수신은 안 되는 뭐 그런 거였더라. 내가 이거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거든.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효과 의사랑 의사 표시가 다르던 거거든요. 내심 효과 의사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사는 의사 표시를 한 게 그 착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근데 이 형성조차도 이상하게 형성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사기를 한다든지 강박을 해서 아예 형성을 시켜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든 경우.
이것도 권리 의무 발생을 부정하겠다라고 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어떤 뭐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무효를 할 수 있는, 원래는 우리가 기속돼야 되지만 이것을 취소로 돌리고 애초에 무효라서 취소 무효에 대해서 뒤에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외적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후견주의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식별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의사 능력들은 그때 우리가 판단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 행위 능력은 사실 법률 행위 능력을 줄임말을 한 거예요. 법률 행위 능력이 있는데 이 법률 행위 능력을 줄여서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률 행위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우리가 의사 표시를 말해 가지고 의사 표시를 내서 어떻게 우리를 법적 효과를 기속시키는 행위. 그렇다면 보세요. 계약도 법률 행위인 거예요. 우리 의사표시 합치해서 결국엔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 의무 발생하는.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그다음에 이제 단독 행위들이 있어요. 단독 행위. 막 뭐 취소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형성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단독 행위들인데 그건 뒤에 가서 그냥 알아볼 거고, 일단 계약은 서로 쌍방행위잖아요. 쌍방으로 합치돼야 되잖아요. 법률 행위가 서로 쌍방으로 오는 게 계약이고, 단독 행위 내가 그냥 내 일방적으로 법률 행위 나는 게. 근데 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로서 법적 효과를 기속시키는 행위. 근데 이 모든 그래서 법률 행위에 공통된 어떤 요건은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 안에는 무조건 의사 표시가 있고, 그 법률 행위의 효과가 뭐냐면 법적 효과를 기속시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표시가 잘 형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사 표시가 있을 만큼 형성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다? 행위 능력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라고 말하고요. 그 무능력자가 대부분이 미성년과 제한 능력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가시겠지만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정도 설명하고, 또 계약의 생로병사, 권리 의무의 공방, 이게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